도련님, 저랑 도망가요. 나 때문에 그러지 마.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가정부의 말에 헬쓱한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넓은 저택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따 다시 올게요. 그리고 늦은 밤, 소년이 지내는 낡은 별채, 도련님, 시간이 없어요. 도망쳐야 살아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행복합시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높은 담장 안에 자리 잡은 제일그룹 본가 저택의 아침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저택 안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크고 넓은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 앞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흰 머리칼에 단정한 옷을 입은 노부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교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린 소년이었죠. 노부인은 제일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인 최연순 여사였고 소년은 그녀의 손자 김주원이었습니다. 주원이는 할머니를 마주보고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저한테 문제 풀어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다 맞췄어요. 최연순 명예회장은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원이가 그렇게 잘했어? 역시 우리 손자야. 할머니의 칭찬에 주원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예회장은 직접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손자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어요. 잘 익은 갈치조림 살을 발라서 올려주고 나물도 먹기 좋게 덜어주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택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반찬을 덜어주시다니.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구나. 도련님과 하는 식사에서는 늘 그러셔. 도련님을 정말 아끼시는 거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신 거야. 명예회장은 손자가 밥을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났는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주원아, 내 엄마도 너처럼 밥을 참 잘 먹었어. 맛있게 먹는 모습이 꼭 닮았구나.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주원이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린 소년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주원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주원이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만 할머니가 가끔씩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를 그려볼 뿐이었죠. 명예회장은 그런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크니까 할머니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주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죠. 주원이에게 할머니는 어머니이자 아버지였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택의 가정부 중 한 명인 전지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30살의 젊은 여자였는데 단정한 유니폼에 눈빛이 맑고 차분해 보였어요. 지혜는 명예회장에게 가볍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명예회장은 지혜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혜야. 식사는 했니? 우리 식구인데 같이 먹지 그랬어. 지혜는 살짝 머쓱해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조금 이따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명예회장의 눈에 들어 이 집에 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지혜의 머릿속에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어린 지혜가 고아원 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지만
지혜는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웃음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때 고아원을 방문한 최연순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었죠. 이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전지혜라고 합니다. 작년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최연수는 어린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 될까요? 내가 키울게요. 그렇게 지혜는 제1그룹 본과에 들어왔고 명예회장의 후원으로 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 지혜는 스스로 이 집에 남아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명예회장은 처음에는 말렸지만 지혜의 굳은 의지를 보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상에서 돌아온 지혜는 주원이에게 다가가 교복 단추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추 하나가 헐거워져 있었어요. 도련님, 단추가 좀 느슨해졌네요. 제가 다시 달아드릴게요. 지혜가 바느질 도구를 가져와 능숙하게 단추를 고쳐 달았습니다. 주원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혜 누나, 고마워요. 고맙긴요. 학교 잘 다녀오세요, 도련님. 지혜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원이와 지혜는 비록 주인집 도련님과 가정부 사이였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혜는 어린 주원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잃고 외로웠던 그 시절, 명예회장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지혜도 이 아이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저택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주원이의 새어머니 한소연이었습니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한소연은 곱상한 얼굴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걸음걸이 하나, 손짓 하나까지 품위가 넘쳤습니다. 소연은 주원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우리 주원이 벌써 학교 갈 준비 다 했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구나. 소연이 주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이 참 다정하시네요. 새어머니인데 저렇게 잘 챙기시니까 도련님도 복이 있으신 거지. 겉으로 보기에 한소연은 완벽한 새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다정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아이를 챙기는 세심한 손길까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주원이가 현관을 향해 걸어가자 소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소연은 주원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도련님이라 언제까지 그 소리 들을 수 있을까? 그 말이 복도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지혜가 그 말을 듣고 말았어요. 지혜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가정부가 안주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택 정원에는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회장이 계시는 한 이 집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지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차가운 속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택 창문 너머로 학교를 향해 걸어가는 주원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어깨였어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혜의 가슴 속에서 명예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혜야, 너도 우리 식구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혜의 삶 전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어린 도련님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지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명예회장은 손자를 배웅한 뒤 정원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혜가 창가에서 주원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친 주원이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주원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주원이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명예회장 최연수는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손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래, 우리 주원이. 무슨 좋은 일 있어? 주원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험 성적표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전교에서 1등이요. 명예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활짝 펴지며 기쁨이 가득 담긴 표정이 되었어요. 정말이야? 우리 주원이가 1등을 했어? 어디 보자. 명예회장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높은 점수가 적혀 있었어요. 수학과 국어는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역시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우리 주원이가 똘똘하다고 했잖아. 명예회장은 손자를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주원아, 이리 와봐. 주원이가 다가가자 명예회장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금빛 테두리에 가죽줄이 달린 고급스러운 시계였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 거야. 할아버지가 제1그룹 세우고 처음으로 산 시계지. 이제 내 거다. 주원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는 할머니에게 종종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물건을 직접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이걸 저한테요? 그럼. 넌 이 집 장손이잖아. 할아버지도 내가 가지길 바라셨을 거야. 주원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제가 잘 간직할게요. 할머니와 손자의 따뜻한 모습을 거실 한쪽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소연이었어요. 소연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잡지를 넘기는 척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두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원이에게 시계를 건네는 모습을 보자 소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입가에 있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연 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소연아, 주원이가 1등 했대. 기특하지 않아? 소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요? 주원이 정말 대단하네. 축하해.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잠시 후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시계까지 저 애한테 다 물려주시겠다는 거지. 소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잡지를 화장대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회사도 주원이, 가보도 주원이. 우리 태원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태원이가 들어왔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태원이는 가방을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지고 침대 위에 드러누웠습니다. 태원아, 학원 다녀왔어? 응.
태원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이 아들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오늘 시험 봤지? 어땠어? 태원이가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던졌습니다. 시험지였어요. 소연이 펼쳐보니 점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하위권이었어요.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틀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원아, 이게 뭐야? 공부 좀 해야지. 공부 싫어. 재미없어. 태원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쉬며 구겨진 시험지를 바라보았어요. 주원이는 1등을 했는데 자기 아들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소연이 태원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원아, 너 나중에 뭐 될 건지 알지? 뭐? 회장이야. 우리 태원이가 나중에 제1그룹 회장 되는 거야. 태원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엄마, 형이 나보다 더 똑똑하잖아. 아까도 할머니가 형 시험 1등 했다고 난리던데. 그 말에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들 입에서 형이 더 똑똑하다는 말을 듣다니요. 형이 똑똑하면 어째? 넌 엄마 아들이잖아. 소연이 태원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 넌 그냥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돼. 알았지? 태원이는 엄마가 왜 이러나 싶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아들을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아들 김성일 회장과 며느리 소연 그리고 손자 주원이와 태원이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명예회장은 식사를 하면서 주원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일아, 주원이가 오늘 1등 했대. 성적표 봤니? 김성일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들었습니다. 주원이 정말 대견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똘똘하니까 나중에 회사 맡겨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아주 든든해. 명예회장의 말에 김성일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주원이가 이렇게 잘하니까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가는 동안 소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태원이는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태원이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아버지도 오로지 주원이 이야기뿐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명예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원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거실로 향했어요. 둘의 다정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남편 김성일이 서재로 들어가려는데 소연이 다가왔어요. 여보, 잠깐요. 왜? 소연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원이도 좀 신경 써주세요. 오늘 식사 때 태원이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형만 예뻐하시면 태원이가 상처받아요. 김성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태원이한테도 잘해줄게. 남편은 가볍게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대답은 했지만 진심으로 들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아들 태원이는 늘 뒷전이었어요. 소연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았던 자리, 주원이가 앉았던 자리, 그리고 구석에 있던 태원이의 자리. 소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었어요. 저택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소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택의 일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먼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예회장 최연순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심해지더니 온몸을 흔들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마침 옆에서 차를 따르던 지혜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명예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기침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병원 가보셔야 해요. 기침이 너무 심하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명예회장은 한참 만에 기침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지혜는 불안했습니다. 요즘 들어 명예회장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얼굴이 수척해지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명예회장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지듯 쓰러진 거였어요. 회장님, 지혜의 비명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왔고 곧바로 구급차가 호출되었어요. 명예회장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김성일 회장이 급하게 달려왔고 소연도 뒤따라왔어요. 주원이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곧장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의사가 가족들을 조용한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성일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암이요? 어머니가 암이라고요? 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라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성일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소연은 침착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명예회장은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은 1인실 병실에 하얀 침대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늦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명예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주원이는 할머니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울음을 꼭 참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으로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원아, 왔어?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 손잡고 있을게요. 주원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은 가느다란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라.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주원이 씩씩하게 커야지. 네, 할머니. 저 안 울어요. 주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명예회장은 손자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소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소연은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접니다. 명예회장님, 유언장 내용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무슨 말이 들렸는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려고요. 상속 관련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소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예회장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고 저택에서는 지혜가 명예회장이 드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병실에는 명예회장 혼자만 계셨어요. 김성일 회장은 급한 회사 일로 자리를 비웠고 소연은 집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주원이도 학교 때문에 집에 가 있었죠. 명예회장은 간호사를 불러 부탁을 했습니다. 저택에 전지혜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좀 불러줄 수 있을까요? 1시간쯤 뒤 지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보였어요.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명예회장은 가느다란 손을 들어 지혜를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침대 옆에 다가가자 명예회장은 베개 밑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지혜야,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회장님? 은행 금고 열쇠야. 비밀번호는 여기 적어뒀어. 명예회장은 작은 쪽지도 함께 건넸습니다. 지혜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이걸 왜 저한테? 지혜야.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주원이는 혼자가 된다.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원 도련님한테는 아버님도 계시고 성일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명예회장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주원이를 좋게 보지 않아. 내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내가 없으면 그 애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들었던 소연의 말이 떠올랐어요. 차갑게 내뱉었던 그 말. 도련님이라 언제까지 그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지혜야, 저 아이 좀 지켜줘. 부탁이야. 명예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분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예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도련님, 제가 꼭 지킬게요. 명예회장이 지혜의 손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해?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 목숨은 회장님이 주신 거니까요.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전 고아원에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은혜 절대 못 잊어요. 명예회장은 지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너라면 믿을 수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혜는 품 안에 열쇠를 깊이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명예회장이 지혜에게 맡긴 약속이었고 도련님인 주원의 미래였습니다. 지혜가 열쇠를 품에 넣고 병실을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명예회장 최연순이 세상을 떠났어요. 동이 트기 전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들어오고 있을 때 명예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자 주원이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지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1그룹 본가 저택은 순식간에 장례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하얀 조화들이 줄지어 세워졌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어요. 저택 곳곳에는 국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죠. 영정 사진 앞에는 주원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평소에 주원이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주원이는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결국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 해요, 할머니. 주원이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주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열쇠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소연은 상주 옆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하얀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소연은 조문객들에게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누가 봐도 효심 깊은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조문객이 돌아서면 소연의 표정은 금세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3일장이 끝나고 명예회장의 장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공기가 저택 안에 감돌고 있었어요. 김성일 회장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회사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명예회장이 돌아가신 후 회사 주가가 흔들리고 있었고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거든요. 장례 기간 동안 밀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성일 회장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주원이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들곤 했어요. 지혜가 그런 주원이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김성일 회장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가방을 들고 나서는 남편에게 소연이 다가왔어요.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주원이 잘 부탁해. 김성일 회장이 주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주원아, 아빠 일주일만 다녀올게.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주원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빠. 다녀오세요. 주원이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차가 사라지자 주원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그날 오후 소연은 저택 직원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가정부, 운전기사, 경비원, 정원사까지 모든 직원들이 거실에 줄지어 섰어요. 지혜도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검은 원피스 차림에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이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이 집의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하게 될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 앞을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명예회장님 계실 때하고는 다를 거예요. 나는 명예회장님과 달라요. 능력이 없으면 나가야 해요. 확실하게 할 거예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줄 잘 서는 사람이 오래 남겠죠. 무슨 말인지 다들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요. 소연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택에서 오래 일하던 직원 한 명이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명예회장 시절부터 20년 넘게 일한 천안댁이라는 아주머니였어요. 소연이 직접 불러서 통보했습니다. 천안댁, 미안한데 오늘부로 그만둬요. 사모님, 저 여기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갑자기 이러시면 20년이면 할 만큼 했네요. 이참에 쉬세요. 천안댁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짐을 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자기도 잘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직원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소연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주원이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원이를 보면 공손하게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도련님이라고 부르던 호칭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원이가 거실을 지나가다 직원 한 명과 마주쳤어요. 주원이가 인사를 하려는데 직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 주원 학생. 식사했어요? 주원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련님이 아니라 주원 학생이라고 불렸어요.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주원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했어요.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원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지혜가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어요. 직원들이 벌써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소연의 말대로 살아남기 위해 사모님 편에 붙는 거였죠. 저녁이 되어도 김성일 회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출장 중이었으니까요. 주원이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혜는 주원이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서 주원이가 할머니 사진을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품속의 열쇠를 만지며 명예회장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저 아이 좀 지켜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명예회장이 돌아가신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가 가슴속에 다짐을 품은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소연은 주원이를 직접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고 큰 소리로 야단치는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었죠. 주원이 주변의 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원이가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과 태원이는 이미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원이 앞에는 밥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원이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저기요, 제 밥은요? 주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미안해요. 깜빡했네. 금방 가져다 줄게요.
한참 뒤에야 밥이 나왔습니다.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반찬도 다른 사람들 것보다 적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원이의 밥은 늘 늦게 나왔어요. 방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들은 매일 깨끗이 치워졌지만 주원이 방에는 먼지가 쌓여갔어요. 빨래도 다른 사람들 것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소연이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한 거였어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은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 몰래 주원이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정리하고 책상 위도 깨끗이 치웠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주원이가 깨끗해진 방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나가 청소한 거예요? 지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주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은 이제 지혜뿐이라는 걸 주원이도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같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재벌가 엄마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소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주원이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내가 챙긴다고 챙기는데 쉽지가 않네요. 옆에 앉은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애가 사춘기라 그런가 가끔 대들기도 하고요. 태원이한테도 심하게 굴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전처 자식이라 더 조심스러워요. 제가 뭘 해도 오해받을 것 같아서요. 소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모임에 있던 부인들은 소연을 동정했어요. 훌륭한 새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엄마들은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주원이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동생 때린다며? 성격이 좀 폭력적이래.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점심시간에 주원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원이는 반갑게 인사하려 했지만 친구가 먼저 말했어요. 주원아, 미안한데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뭐? 왜? 그냥 미안해.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부터 주원이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이들은 주원이를 피했고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동생 태원이가 형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형을 싫어한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주원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태원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태원이는 주원이의 책가방을 뒤지더니 숙제 노트를 꺼냈습니다. 야, 그거 내놔. 주원이가 말했지만 태원이는 듣지 않았어요. 노트를 펼치더니 찢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형은 원래 우리 집 사람도 아니잖아. 왜 여기 있어? 참고 있던 주원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원이가 찢어진 노트를 주원이 얼굴 앞에 던지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 형은 나가야 하는 사람이래. 그리고 공부하면 뭐해. 어차피 회사 다 내 거 될 텐데. 그 순간 주원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태원이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원이도 자신이 한 행동에 놀랐어요. 미안해. 하지만 태원이는 뺨을 감싸쥐고 일부러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형이 때렸어. 엄마.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태원이는 엄마 품에 안기며 더 크게 울었어요. 소연은 주원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만족감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성일 회장이 늦게 귀가했을 때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주원이가 오늘 태원이를 때렸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태원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팔에 있는 멍도 보였습니다. 이 멍은 뭐야? 이것도 다 주원이가 한 거예요. 요즘 태원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저도 무서워요. 사실 그 멍은 태원이가 격투기 학원에서 연습하다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것도 주원이가 때려서 생긴 거라고 말했어요. 김성일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김성일 회장이 주원이를 불렀습니다. 주원아, 태원이 때린 거 사실이야? 아빠, 그게 태원이가 먼저 뭘 했든 때리면 안 되지. 넌 형이잖아. 주원이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빠,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김성일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별채에서 지내라. 머리 좀 식히고 반성해. 아빠, 일단 좀 있어.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주원이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주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책,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시계. 그게 전부였어요. 별채로 향하는 주원이의 뒷모습을 지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원이가 별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멀리서 보였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별채는 저택 뒤편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원이가 멀리서 바라보던 저택의 불빛은 이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별채는 예전에 정원 도구를 보관하던 창고였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화장실이 딸려있는 구조였는데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습기가 차 있었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약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밤이면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침대라고 해봐야 낡은 간이 침대 하나뿐이었어요. 이불도 얇았습니다. 주원이는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본체에서는 주원이에게 밥을 제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지나도 점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가끔 밥이 올 때도 있었지만 식은 밥에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주원이는 배가 고파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견뎠습니다. 지혜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주방에서 몰래 밥을 챙겼어요. 따끈한 밥에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도시락 통에 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별채로 향했어요. 별채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지혜예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주원이가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볼이 홀쭉해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누나, 밥 가져왔어요. 어서 드세요. 지혜가 도시락통을 건넸습니다. 주원이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누나,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밥은 먹어야죠. 어서요. 주원이는 도시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주원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며칠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혜는 매일 몰래 별채를 찾았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고 주원이의 안부를 살폈어요. 며칠이 지나자 주원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혜가 별채에 갔을 때 주원이가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감기에 걸린 거였습니다. 도련님, 열이 있네요. 지혜가 주원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지혜는 다음날 몰래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왔습니다. 약을 주원이에게 먹이며 지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명예회장과 함께 넓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숨어서 밥을 먹고 아파도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명예회장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명예회장은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지혜는 사진을 들고 혼잣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도련님이 저러다 쫓겨날 것 같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예회장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울렸어요. 지혜야, 저 아이 좀 지켜줘. 지혜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지혜가 별채에 들어가는 모습을 누군가 보았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직원은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소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지혜씨가 별채에 몰래 드나들어요. 밥 같은 거 가져다 주는 것 같던데요.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알려줘서. 그날 오후 지혜는 응접실로 불려갔습니다. 응접실에는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저택 직원 대여섯 명이 서 있었어요. 지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소연은 다리를 꼬고 앉아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혜씨, 이리 와봐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혜씨가 이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입니다. 그럼 한 10년 넘었네. 오래됐네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씨, 요즘 별채에 자주 간다면서요?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도련님 식사를 누군가는 챙겨야. 도련님? 소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직도 도련님이라고 불러요? 참 충성스럽네.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혜의 앞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지혜씨,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저 애가 우리 남편하고 지혜씨 사이에서 난 애예요? 네. 지혜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주원 도련님은 돌아가신 전 사모님이 낳으신. 알아요, 알아. 농담이에요. 소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신경 써요? 누가 보면 지혜씨 애인 줄 오해하겠어. 가정부가 주인집 아들한테 밥을 몰래 가져다 주고 매일 찾아가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연이 지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별채 출입 금지예요. 알겠죠? 한 번 더 걸리면 그날로 짐 싸요. 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응접실에 혼자 남은 지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정원으로 나왔어요. 멀리 별채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주원이가 저 안에서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혜는 품속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명예회장이 주신 그 열쇠였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혜의 머릿속에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혜야, 저 아이 좀 지켜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는 열쇠를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인가 봐요. 지혜는 별채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주원이를 지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지혜는 열쇠를 품속 깊이 넣으며 혼잣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련님 지킬게요.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을 한 뒤로 지혜는 며칠 동안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별채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했어요. 하지만 틈틈이 짐을 쌌습니다. 자신의 옷 몇 벌, 주원이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담았어요.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살 곳도 알아보았어요. 점심시간에 몰래 저택을 빠져나가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오래된 빌라가 있었어요. 월세가 싸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아이하고 둘이 살 건데 조용한 방이면 좋겠어요. 어머, 아드님이요? 몇 살인데요? 중학생이에요.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주원이를 자신의 아들로 소개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둘 다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갔습니다. 명예회장이 맡기신 금고를 찾아갔어요. 금고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원이 생일이었죠. 숫자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현금과 통장, 그리고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현금 일부만 꺼냈어요. 당장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만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돈은 주원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니까요. 며칠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주원이에게 말할 차례였어요. 그날 밤 지혜는 소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별채 문을 두드렸어요. 도련님, 저예요. 문이 열리고 주원이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야윈 것 같았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위험해요. 들키면 들어가도 돼요? 주원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혜는 안으로 들어가 주원이 앞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지혜는 주원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대로 있으면 도련님 죽어요. 주원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누나. 아빠가 당분간만 여기 있으라고 하셨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안 돼요. 괜찮아지지 않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고 계세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세요.
사모님이 다 맡고 있어요. 주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빠한테 말하면. 도련님, 지혜가 주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예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도련님을 지켜달라고요. 저 그 약속 지킬 거예요. 주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네. 회장님이 저한테 열쇠도 주셨어요. 도련님 지키라고요. 지혜는 품에서 열쇠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주원이는 그 열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나 때문에 누나까지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누나도 쫓겨나면.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지혜가 주원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지혜의 품에 안겼어요. 주원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도련님, 우리 여기서 나가요. 저랑 같이 도망쳐요. 주원이가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다 준비해놨어요. 살 곳도 구해놨어요.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원이는 한참 동안 지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어요, 누나. 같이 가요. 지혜가 주원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밤에 나가요. 짐은 최소한만 챙겨요. 주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시계가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저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불빛은 모두 꺼져 있었고 정문 초소에서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주원이는 별채 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정원을 가로질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후문이 보였습니다. 지혜가 미리 확인해둔 곳이었어요. 후문은 잠겨 있었지만 담이 낮아서 넘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담을 넘고 주원이를 도와주었어요. 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원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저택의 높은 지붕이 어둠 속에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 태어나서 자란 집이었어요. 주원이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시계였어요. 손에 꼭 쥐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갈게요. 가요, 도련님. 지혜가 주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 큰 길로 나왔어요. 지혜가 미리 불러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신림동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주원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해서 피곤이 몰려왔어요. 지혜의 어깨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잠든 주원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애였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주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어요. 이제 내가 엄마가 될게요, 도련님.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뒤에는 화려한 저택이 있었고 앞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명예회장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 택시가 멈췄습니다. 낡은 빌라 앞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혜가 주원이를 조용히 깨웠어요. 도련님, 도착했어요. 우리 집이에요. 주원이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작고 낡은 빌라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빌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지혜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주원이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빌라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별채의 어둡고 습한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주원이가 눈을 떠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평범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큰 저택도 없고 넓은 정원도 없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기 따뜻하네요. 주원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다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아침을 먹은 뒤 지혜가 주원이 앞에 앉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도련님,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게요. 네. 이제부터 전 도련님을 주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은 저를 엄마라고 불러야 해요. 주원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라고요? 네. 저는 20살의 아들을 낳은 미혼모예요. 그 아들은 도련님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들키지 않고 숨어 살 수 있어요. 주원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의 말이 맞았어요. 제1그룹 사람들이 찾아오면 안 되니까요. 알겠어요.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주원이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지혜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지혜는 미혼모로, 주원이는 그녀의 아들로 소개되었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젊은 나이에 애가 저렇게 크다니. 남편도 없이 혼자 키우나 봐. 지혜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억울해도 참았어요. 주원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지혜는 곧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나르고 청소를 했어요. 며칠 지나자 지혜의 손이 트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계속 담갔다 뺐다 하니까 피부가 상한 거였어요. 지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주원이는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지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주원이는 몰래 약국에 갔어요. 용돈으로 받아둔 돈으로 핸드크림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혜의 침대 옆에 슬쩍 놓아두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혜가 핸드크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산 거야? 주원이는 모른 척했어요. 몰라요. 원래 있었나 봐요.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원이가 산 거라는 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분식집 사장은 푸근한 인상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지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들어 했어요. 어느 날 사장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애 키우느라 힘들지? 밥은 여기서 먹어. 반찬 남으면 애 먹을 것도 좀 챙겨가고. 작은 인정이었지만 지혜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도와줘야지. 주원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 신원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집에서 책을 폈어요. 어느 날 밤 지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원이는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주원아, 아직도 공부해. 너무 무리하지 마. 지혜가 간단한 야식을 만들어 주원이 앞에 놓았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은 거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주원이가 라면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검정고시 합격 발표 날이었습니다. 주원이가 발표를 확인하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현관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지혜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주원이가 합격증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주원이 합격했어? 네. 엄마, 저 붙었어요. 엄마. 그 말이 지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위장을 위해 시작한 호칭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둘은 가난했지만 안정된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둘이서 작은 밥상을 차렸어요.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잡채와 전, 그리고 미역국 정도였죠. 우리끼리도 명절이지.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원이도 웃었어요. 작은 방, 작은 밥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혜는 명예회장이 남긴 금고의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그 돈이 생각났어요. 쓰면 편해질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주원이 미래를 위한 돈이야. 지혜는 그렇게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원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목표는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격 발표 날이 왔어요. 주원이가 합격증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이에요. 지혜가 합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주원이 정말 대단하다. 지혜는 방 한쪽에 모셔둔 명예회장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도련님이 대학 갔어요. 주원이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 유학을 결심했어요. 엄마, 저 유학 가려고요. 장학금 받아서요. 유학? 어디로? 미국이요. 더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갚을 거예요. 지혜는 주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이었어요. 별채에서 떨고 있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공항에서의 이별이었습니다. 주원이가 지혜를 꼭 안았어요. 엄마, 기다려요. 꼭 돌아올게요. 그래. 걱정 마.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을게. 주원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았어요. 지혜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주원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혜는 텅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원이가 쓰던 책상, 침대, 옷장 모두 그대로였지만 주인이 없었어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명예회장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저 약속 지켰어요. 도련님 잘 키웠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을 바라보던 그날 이후로 긴 세월이 지나갔어요. 지혜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주원이는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로, 때로는 편지로요. 바쁘다고 했어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믿으며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신흥 투자자가 부실기업 회생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 살려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업계에서는 회사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투자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뒷모습만 잠깐 보였어요. 지혜는 별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혼잣말했습니다. 우리 주원이도 저렇게 잘 지내고 있겠지. 며칠 뒤 뉴스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제일그룹 지분 15%를 확보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이 투자자는 유령 회사를 여러 개 거쳐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적대적 인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제일그룹. 그 이름을 듣자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전에 떠나온 그곳이었어요. 그 시각 제일그룹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김성일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투자자가 누구야? 김성일 회장이 물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확인이 안 됩니다. 유령 회사를 여러 개 거쳤습니다. 추적을 해봤는데 끝까지 못 따라갔습니다. 15%면 적지 않은 지분이야. 누가 이렇게 조용히 사들인 거지?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한소연은 남편 옆에 앉아 회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뉴스에서 정체불명의 투자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태원이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생각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소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혜의 집 앞에 배달원이 왔습니다.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전지혜 씨 맞으시죠? 배달 왔습니다. 지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꽃다발 사이에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지혜가 카드를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 곧 만나요.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에게 엄마라고 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주원이가 온다고. 지혜는 카드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일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주들, 임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 안에 가득했습니다.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온다던데. 누구래요?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처음 나타난대요. 김성일 회장이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연과 태원이 함께 있었어요. 소연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어요. 총회가 시작되려는 순간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로 통로를 걸어왔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투자자인가? 카메라가 그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소연이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걸음걸이, 저 어깨. 설마. 남자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주원이라는 이름에 김성일 회장이 고개를 바로 들었어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면을 바라보았어요.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성일 회장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어요. 주원이,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태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원, 그게 누구야?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김주원이라고요? 제일그룹 김주원? 실종된 회장님 아들 아닌가요? 주원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명예회장 최연순의 손자 김주원입니다. 강당 안이 소란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주원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20여 년 전과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주원은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주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강당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김성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원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어? 주원은 대답 대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버림받았던 어린 소녀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원의 등장으로 제일그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제일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주원이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저는 이 회사를 망치러 온 게 아닙니다. 주원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사 자금 횡령 내역, 배임 증거, 위조된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이 회사에서 벌어진 비리 자료입니다. 누가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다 여기 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들이 하나둘 굳어갔어요. 서류에 적힌 이름은 한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서명, 녹취록까지. 소연이 10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서류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무릎을 꿇고 주원에게 매달렸습니다. 주원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주원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닙니다. 잘 아실 텐데요. 그 한마디에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회사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경찰차에 올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 태원이 주원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주원 앞에 섰습니다. 형. 주원이 돌아보았습니다. 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형,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주원은 아무 말 없이 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동생이었어요. 숙제를 찍고 가방을 숨기고 형은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후회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형,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태원이 울먹였습니다. 주원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태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겠지. 태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성일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주원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주원이 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한때 당당하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주원아. 아버지가 주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널 지키지 못했어.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주원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원망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별채에서 떨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는지, 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지. 하지만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보니 마음 한켠이 아렸어요. 주원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김성일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주원아,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그 가정부랑 도망갔다고만 들었는데. 실종된 줄로만 알았어. 실종이요? 그러고 보니 기자 중에서도 실종된 아들이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널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내 엄마가. 아, 한소연 여사님이요. 김성일 회장은 그제야 뭔가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주원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바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별채에서 계속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주원아, 내가 그때 분명 잠시라고. 네. 그러셨죠.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 가정부랑 도망간 게냐? 네.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고 키워주셨어요. 제 어머니가 되어서요. 김성일 회장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가정부가 널 키웠다고? 네. 할머니가 그분한테 부탁하셨대요. 저를 지켜달라고요. 그분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저를 데리고 나와서 20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김성일 회장이 울먹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사죄해야겠다. 꼭 만나서 고맙다고 해야겠어. 모든 일이 정리된 뒤 주원은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동네, 낡은 빌라가 있는 골목이었어요. 주원이 차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어요. 어린 시절 지혜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흰 머리가 드문드문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단정함을 잃지 않은 여자였죠. 지혜였습니다. 주원은 식당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지혜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주원이 불렀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원아. 지혜가 주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원이. 보고 싶었어. 주원도 지혜를 안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식당 안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주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어요. 할머니가 주신 거 아직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예회장이 주원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원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보고 계시죠?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컸어요. 며칠 뒤 주원이 지혜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묘지였어요. 명예회장 최연순의 묘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주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잘 컸어요. 회사도 이제 제가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도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약속 지켰습니다. 도련님 잘 키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명예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원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없었어요. 지혜가 주원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고맙긴. 내가 내 아들인걸. 버림받았던 도련님과 그를 지켜준 가정부는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묘비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예회장이 심어준 은혜의 씨앗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신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